자, 여러분들의 이제 2학기 이해고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교재를 같이 보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5강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및 도시 구조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도시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및 민족 인종의 다양성. 먼저 이 지역의 도시 발달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대 문명의 중심 도시 발달했습니다. 잉카, 쿠스코죠. 아스테카의 멕시코시티. 이와 같이 고대 문명의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달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고산 도시입니다. 고산 도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열대 고산이죠. AH라고 하지. 그렇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되어 있습니다. 아스테카,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스테카, 마야, 잉카. 아스테카 같은 경우는 멕시코죠. 멕시코. 이 지역에. 자,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반도 이름이 뭐냐면, 반도 이름이, 자,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유카탄 반도라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 자, 여기를 중심으로 마야 문명이 발달했고, 자, 그 다음 다 아시는 거죠? 잉카 문명입니다. 잉카 문명 아래쪽에 안데스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추픽추가 있는 곳, 여기에 현재 그 인근에 발달한 오늘날의 도시가 바로 쿠스코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추픽추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쿠스코로 가서 거기에서 여정을 꾸리시고 마추픽추로 관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 도시, 여기를 중심으로 발달뿐만 아니고 유럽의 식민 지배에 따른 식민 도시가 또한 발달했습니다. 여기는 유럽과 연결성이 좋은 주로 해안에 주로 입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특히 대서양 연안 해안 따라서 발달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먼저 요거. 자, 이렇게 된 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자, 태평양 연안 따라서 발달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식민 지배에 따른 식민 도시, 자, 유럽과 연결성이 좋은 대서양 연안의 해안 따라 발달했겠죠?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바로 테두리를 따라서 자, 주요 도시들이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2번 보겠습니다. 2번. 도시화 과정에서의 특징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인구 비율은 무려 80% 이상으로 경제발전 수준보다 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때 도시인구 비율. 자, 이게 우리 도시화율이죠. 도시화율. 도시화율. 자, 한번 대륙별로 도시화율 비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그쵸? 앵글로, 그 다음에 자, 우리 배우고 있는 라틴, 그 다음에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자, 두 번째입니다. 20세기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왜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뭡니까? 이촌 향도죠. 자, 산업화에 따라서 급속도로 도시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추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자연 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 증가. 그 말은 뭐죠?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거죠.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자, 죄송합니다. 가톨락이라고 썼네요. 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자, 따라서 핌이나 낙태 있죠? 낙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로 넘어온 사람들이 출생률이 너무 높아서 또 너무 높아서 어, 도시인구가 갑자기 크게 증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때문에 3번 소수의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여 도시 과밀화 현상 나타났습니다. 이를 우리는 과도시화랍니다. 과도시화. 과도시화. 즉, 이 도시는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바로 이게 과도시화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4번입니다. 한 국가의 수위 도시가 인구가 너무 집중하면서 종주 도시 현상 나타납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수위 도시는 한 국가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자, 수도라고 꼭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 수도가 됩니까? 그렇죠? 브라질리아죠. 하지만 브라질 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 브라질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일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수위도시는 그 나라의 수도라고 꼭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종주도시와 전에도 우리 봤었는데 수위도시 인구 규모가 이위도시 인구 규모의 2배 이상 되는 현상 말합니다. 그 나라 인구 규모 1위인 도시가 그 나라 인구 규모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되는 현상. 자, 특히 멕시코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종주 도시와 굉장히 뚜렷하다. 자, 이때 멕시코. 자, 멕시코의 수위 도시 수도입니다. 어디죠?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 자, 콜롬비아 역시 수도입니다. 보고타죠? 보고타가 수위도시고 수도이자 수위도시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도이자 자, 수위도시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그 중에서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는 2위 도시보다 무려 5배가 인구 많습니다. 보고타는 2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고, 야, 심지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2위 도시 인구보다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종주 도시화가 굉장히 심한 편이다. 왜? 뭐 때문이죠? 그렇죠? 자,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되면서 너무 한꺼번에 자, 그 나라의 수위도시로 인구가 너무 지나치게 몰려버리니까 이런 현상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자, 첫 번째 지도죠. 첫 번째 지도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분포 한번 정리를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은 고산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산 지역은 원주민 문명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한 곳이었고, 자, 유럽과 연결이 편리한 해안 지역 이 도시들은 유럽인들이 건설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남부 아메리카는 테두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아래쪽에 먼저 정리를 하고 지도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민족, 인종 및 문화 특색입니다. 1번.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과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통해 유럽의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특히 중남부 아메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이 남부 유럽에서 있는 그리스도교인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도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 중에 포르투갈로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중남부 아메리카는 전부 다 에스파냐어입니다. 에스파냐어.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 인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아래 네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지역의 민족 인종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구성. 혼혈이 제일 많습니다. 혼혈 비율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원주민, 그 다음에 흑인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흑인 비율 제일 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 다시 말하면 라틴이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정도죠? 주로 6억 5천이죠. 자, 6억 5천만 명 정도라고 우리 전에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원주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은 안데스 산지. 자, 안데스 산지 기후 뭐였죠? AH였죠? 그리고 아마존강 유역. 그렇죠? 자, 기후 뭐였죠? 아마존강 유역은 열대우림 되겠죠? 열대우림. 요런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자, 그리고 자, AH 열대 고산 기후라고 했는데 특히 어떤 나라냐면 예,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에서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럽계입니다. 유럽계는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왜죠? 유럽 자체가 온대기후죠. 그래서 온대기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남부 아메리카 오더라도 온대기후 지역을 찾아서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과 가까운 대서양 연안이겠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브라질의 남동부 해안입니다. 여기 온대교입니다. 자, 플러스 이번에 우리와 축구했던 우루과이. 자, 이 지역에서 유럽계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즉 백인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프리카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남부 아메리카로 건너게 된 거죠? 그렇죠?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과정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계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왔습니다. 따라서 플랜테이션 발달한 브라질 북동부 해안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 이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카리브해 연안하면 대표적으로 자메이카죠. 우사인 볼트의 고향이죠. 자메이카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자, 지금 하나가 빠졌죠. 비율이 가장 높은 어디죠? 예, 맞습니다. 혼혈입니다. 자, 혼혈 같은 경우는 주로 멕시코,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칠레 등에서 자, 주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 아이고. 이거를 우리 유럽계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 우리 위쪽에서 우리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좀 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별로 좀 달리할까요? 우리 비율 가장 높았던 혼혈 먼저 해보겠습니다. 혼혈. 자, 혼혈 어떤 나라였죠? 아까? 어떤 나라였죠? 그쵸? 멕시코.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 칠레였죠. 칠레. 자,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에서 혼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원주민. 자, 원주민 비율 높았던 나라 어디였죠? 원주민은 그렇죠? 자, 페루와 볼리비아였습니다. 즉 안데스 산지 해발 고도가 높은 열대 고산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인구 유입
이런 것들이 좀 적겠죠. 적겠죠. 또한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해발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란 좀 적응이 어려웠겠죠. 따라서 해발고도 높은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럽계 보겠습니다. 유럽계는 자, 특히 온대기후, 여기 온대기후죠. 온대기후. 자, 브라질의 남동부 해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온대기후 지역에서 아무래도 온대기후에서 살다 온 유럽인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이 대서연안의 지역에 정착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브라질 54%, 우루과이 무려 87%입니다. 아르헨티나 86%, 유럽계 백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프리카계입니다. 아프리카계는 특히 여기 자메이카죠. 무려 91%.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계들이 왔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 플랜테이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계 인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왔던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열대기후죠. 열대기후 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업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메이카, 그 다음에 브라질의 북동부 해안에 특히 아프리카계 비율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에서 91%가 아프리카계입니다. 근데 브라질은 해봐야 6%입니다. 6%. 하지만 브라질의 전체 인구가 얼마죠?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 중에 6%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록 6%지만 자, 아프리카계 인구 자, 최다국입니다. 최다국.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그 전체 국민에서 아프리카계에 차지하는 비율은 자메이카가 높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 인구는 브라질에서가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 자,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민족, 인종 구성과 언어 분포의 특징 파악해보자. 혼혈은 어디라고 했죠? 자, 거의 뭐 이제 많은 나라들입니다. 중남부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거주하며 자, 그 중에 많은 나라에서 비율 높지만 특히 아까 했죠? 멕시코, 그다음에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 비율 높다. 자, 원주민은 주로 안데스 산지입니다. 다른 외부인들이 좀 접근이 어렵고 또한 해발고도가 높아서 적응이 어려워서 고산 지역. 자, 그리고 아마존강 같은 경우도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겠죠? 이런 지역에 주로 살 겁니다. 유럽계는 주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거주합니다. 자, 또한 과거 식민지배 영향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스파니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중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 어디라고 했죠? 그쵸, 브라질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질. 자, 이 중에서 자, 혼혈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혼혈 구조. 백인이 있습니다. 백인, 그 다음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이 있습니다. 백인, 원주민, 흑인. 백인과 원주민 간에 이제 나온 혼혈이 메스티소. 자,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 사이는 물라토. 원주민과 흑인 사이는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 자, 이렇게 혼혈 구조가 돼 있지만 사실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메스티소하고 물라토 사이에서도 혼혈 나오고 삼보와 물라토 사이에 혼혈도 있고, 그렇죠? 또 이들 혼혈 사이에 또 혼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 혼혈 구조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하면서까지 알아두진 않고 있습니다. 즉 2025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이 혼혈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나온 기출문제를 풀면 있어서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이렇구나. 지금은 다루지 않고 있구나.
좀 알아두시면서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도 좀 걸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혼혈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 그냥 여러분들 혼혈 묶어서 자 많은 나라에 분포하지만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 그 비율이 높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번엔 3번입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의 특징입니다. 도시 구조의 특징. 1번. 자, 유럽의 식민 통치 중심지로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건설됐습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 내용 보면 유럽과 동일합니다. 격자형 도로망입니다. 격자형 도로망. 그러니까 이거죠. 바둑판처럼. 격자형 도로망이고 그 도심에 중앙 광장 있고 또 광장 주변에 행정기관과 종교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즉 격장 도로망에 가운데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에는 중앙 광장 있고 그 광장을 둘러싸면서 행정기관과 종교시설, 즉 성당이죠. 자, 이게 배치가 되어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주지가 분리됐습니다.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는 유럽계입니다. 외곽 지역인 원주민입니다. 자, 도심과 가까운 곳은 아무래도 행정기관과 종교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통이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교통 발달이 좀 미약합니다.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긴 어려워요. 도심 인근에 좀 고소득층인 유럽계가 거주하고 멀리 떨어진 외곽에 교통도 불편하고 또한 행정기관과 종교시설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곽 지역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현상이 오늘날에도 자 거주지 분리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역사가 오랜 도시 경우에는 원주민의 전통 문화 요소와 유럽인 전파한 문화 요소가 혼합된 이중적 도시 경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4번에 별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에 유럽과 미국의 도시 내부 구조 특징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도심과 도시발전축의 교통로 따라서 고소득층의 유럽계가 있습니다. 도심과 도시발전축의 교통로 따라서 고소득층인 유럽계가 거주하고 있고 도시 주변부로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이 거주하는 저급 주택지가 발달해 있다 돼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요 광장이 있어. 마요 광장. 여기가 바로 도심이죠. 광장이 있는 곳이 도심이죠. 도심. 자, 그리고 이 광장 중심으로 행정 그 관공서들이 있고 자, 성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곳에 이렇게 교통로가 있습니다. 교통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 주거지가 있고 자 반면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외곽에 저소득층 거주지가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도시 주변이죠. 여기 도시 주변 농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불량 거주지역 슬럼. 자, 슬럼도 같이 있다. 자, 이때 이 불량 주거 지역인 이 슬럼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여기서는 파벨라라고 합니다. 파벨라. 특히 브라질
자, 브라질의 저소득층 거주지 슬럼을 파벨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죠. 인도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의 거주지 불리는 용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1학년 통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인도에서는 다라비랍니다. 다라비. 혹시 기억날까요? 다라비라고 합니다. 다라비. 자, 근데 오늘날에 최근 들어서는 교외 지역에도, 즉 도시 주변 지역에도 상류층의 거주지가 점점 형성되고 있고 도심이 재활성화되는 등 도시 구조가 다원화되는 모습을 자, 최근에는 좀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고 특히 여기 도심과 도시발전 축 중심으로는 고소득층, 도시 주변에는 저소득층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저소득층이 사는 그 슬럼을 파벨라라고 한다. 자,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볼리비아 라파스 되어 있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 라파스가 수도죠? 수도입니다. 자, 이 라파스가 무려 해발 고도가 3,600m입니다. 한번 옆에 써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자, 나중에 모의고사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수능에서 그 지문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설명에서 자,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다. 라고 하면 바로 볼리비아 라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00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죠. 백두산. 몇 미터죠? 2,744m입니다. 우리 제주의 가장 높은 한라산. 자, 1947m입니다.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는 수도가 입지 있다. 이건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떻게 거주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라파스는 계곡의 위쪽보다 아래쪽이 거주의 유랍니다. 이로 인해 계곡 아래에는 도심과 계곡 아래에는 도심과 주로 유럽계가 거주하는 상류층 거주지가 있고 계곡 위쪽에는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민족 인종이 거주한다. 저소득층 거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이쪽에 도심도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자, 보시면 상업지가 있죠. 여기 상업지가 보이고 자, 좀 이제 연한 게 유럽계입니다. 유럽계. 여기가 계곡 쪽입니다. 계곡 쪽. 해발 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지금? 3,600 여기 돼 있고. 자, 양쪽으로 올라가면 3,700, 800, 900. 자, 지금 높아지는 거죠. 즉 여기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상업지와 유럽계 거주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계곡 위쪽이죠. 계곡 위쪽에는 이렇게 해서 원주민과 혼혈이 있죠. 저소득층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색깔로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어떻습니까? 이 상업지하고 원주민과 혼혈들이 사는 이 거주지하고 해발 고도 차가 너무 나죠. 그 때문에 이곳에 아주 독특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가 이 지역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볼리비아 라파스의 교통수단 아니면 케이블카 볼리비아 라파스 케이블카라고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자, 그게 대중교통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제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의 그 변화. 자, 그 변화 지금 모델로 돼 있는데 자, 그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식민지죠. 자, 식민시대는 격장 도로만 갖춘 광장 중심의 소규모 도시가 형성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는 독립 이후 도시가 서서히 확대되는데 교통로를 따라서 상업지구와 상류층 거주지가
확산됩니다. 자, 교통로. 자, 교통로가 서서히 놓이면서 이 교통로 따라서 자, 상업지구와 같이 상류층 주거지가 확산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그래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경제가 좀 성장하면서 이촌 향도 산업화죠. 그렇죠?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자, 도시 주변에 슬럼이 형성되어 부자와 빈민의 거주지가 분리되고 파편화된다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이촌향도에 의해서 도시로 몰린 이 사람들이 주변부에 이렇게 슬럼 만듭니다. 슬럼.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슬럼들이 어떻습니까? 슬럼들이 한 군데 전체가 뭉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점처럼 바뀌어 있죠. 즉 파편화된 분포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 4단계 와서는 파편화된 폐쇄적 공동체가 확산됩니다. 확산되어 도시 공간은 다원화되고 도시 외곽의 신산업 지구가 형성된다. 즉 파편화된 폐쇄적 공동체가 확산된다. 자, 그 말인데, 자, 따라서 4단계는 더욱더 파편화. 그 다음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양극화. 그리고 다원화. 도시 내부 구조가 자, 굉장히 다양해진다. 도심도 있지만 도심의 기능을 또 분담해주는 어떤 새로운 지역의 또 중심 업무 지구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원화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도심의 폐쇄적인 공동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일자로 되죠.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자, 이게 뭐냐면 도시 내의 장벽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말인데 이 도시 내 장벽을 만들면서 거주지를 완전하게 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고소득층과 약간 좀 저소득층.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진짜 실제로도 그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그 장벽을 두고서 어느 한쪽은 수영장에다가 테니스 코트에다가 이런 고급 시설들이 같이 있는 고급 주택지가 있는 반면 이 장벽의 건너편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낮은 그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파편화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한번 어떤 거 검색하면 되냐면 상파울루 파벨라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런 분리 장벽이 쳐진 도시 내부 구조 모습 사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문제입니다. 소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해서 대규모의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된다. 자, 이게 뭐였죠? 바로 전에 배웠던 종주 도시화입니다. 종주 도시화. 그러면서 인구가 지나치게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과도시가 나타나면서 불량 주거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기존 주거지역이 과밀화되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스프롤 현상 발생한다. 그렇죠? 갑자기 농촌에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오수관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까지도 막 주택지들이 막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환경 오염까지 초래하면서까지 도시가 막 팽창하는 거죠. 바로 이게 스프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프롤 현상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대도시 테두리에다가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문제, 세 번째, 사회 기반 시설 부족, 치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발생, 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 문제가 심각해하여 주거 환경의 불평등 현상이
아주 심하게 발생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게 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도시 내부 구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